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7월 24일이네요. 월요일이고요. 자, 국방론편 꼭지로 하나 골라봤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신 저 내용이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M2 브래들리 장갑차는 제법 보냈고, 그 외에 MRAP라고 불리는 지뢰에 견디는 장갑차도 보냈지만 M2 M1 전차는 보내지 않았어요. 자, 그런 거에 대한 뒷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최근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 잠수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방국 중에 처음이다, 동맹국 중에. 그래서 자랑을 했는데, 그게 글쎄, 그럴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잠수함을 타고 멀리 가버리지 않을까? 우리는 놔두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건 뭐 우크라이나전에서 파괴된 M2 브래들리 장갑차 잘 많이 보셨죠. 이건 뭐 세대가 이게 보이는데 뭐 주로 이제 대전차 지뢰에 의해서 피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차나 또 장갑차를 지뢰에 대한 방어력을 높인다 했을 때, 사실 대전차 지뢰는 저렴하고도 이제 가벼운 무기잖아요. 그들의 발전 수준을 장갑차나 전차가 따라갈 수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브래들리 장갑차를 아무리 대지뢰 방호 능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탱크도 궤도가 잘려져 나가서 이제 기동 불능이 되는데, 장갑차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방호 능력, 지뢰 방호 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성문의 피해를 줄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 현실에서 우리가 중심점을 한번 잡고 출발하는 이야기예요. 예. 자, 이거는 보병 전투 장갑차라는 특성은 무게가 주력 전차의 2분의 1도 안 됩니다. 예, 그 상황에서 거뜬하게 버텨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탑승 인원의 보호만 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이다. 예. 자, 미국이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거의 작년에 뭐 5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 이상을 지원한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전쟁이 끝나면 나토에 가입할 수도 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또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 대통령도 방문해서 재건 산업에 관심을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끝나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을 원래 봄에 예정됐던 것을 이번에 여름에 대반격을 했는데, 거기에는 구색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국 전쟁 때 금년 7월 27일, 며칠 안 남았죠. 3일 남았네요. 휴전협정이. 그렇지만 휴전 회담을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죠. 2년 가까이. 우리 2년 넘을 수도 있나?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입니다. 그때 동안 각 군에서, 적을 대하고 있는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전쟁을 했어요. 그게 협상하에 영향을 다뤄주죠, 바로. 예. 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협상을 한다면서 왜 이렇게 전투는 치열해? 반격은 왜 해? 이거는 양쪽이 다 승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공세를 오히려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미국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맹국들의 도움을 많이 빌린 거죠. 자, 이 그림이 보여드리는 것은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 처음에 작년이죠, 이게. 미국이 에이브람스 전차를 31대 보내겠다, 이제 문제 딱 나서면서 총대를 메면서 다른 나라들, 나토 동맹국들 주춤거리지 말고 확실히 도와줘. 그래서 약속을 다 받아냅니다. 독일 레오파르드 전차 14대, 이게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나라가 추가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취합했을 때는 이랬습니다. 캐나다 레오파르드 전차 5대, 뒤에 괄호 안에 든 숫자는 그들이 보유한 숫자예요. 보유한 숫자 대비로 따지면은 독일과 캐나다가 엄청나게 보내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기들이 보유한 육군 전차 전력, 기갑 전력에서의 출혈 비중으로 보면은 미국이 제일 낮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왜냐, 에이브람스 전차를 미국은 몇천 대 가지고 있으니까. 예. 자, 그래도 했어요. 절대 숫자라는 면에서 제일 많기는 많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미국 육군 장관이 있어요. 참모총장 위에 육군 장관이 있고 공군도 공군 참모총장 위에 공군 장관이 있고, 죄송합니다. 공군이죠. 공군 장관도 있고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해병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군 장관은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이 에이브람스 전차를 지원한다는 그 약속에서 발을 빼요. 뭐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공급한다는 게 몇 주 안에 될 사안이 아니다. 우리 사안에는 우리 시나리오에는 몇 주 몇 달짜리는 없다. 2년 안쪽 아니면 1년 반 안쪽 가능성이 있다. 올해 말까지 전차 지원은 불투명하다. 23년 2월 23일 발언이에요. 안 주겠다는 거죠, 지금 이거 끝났잖아요. 예. 그렇지만 다른 나토 동맹국들이 한 이야기는 그대로 실행을 했고 더 넓혔죠. 예, 이런 겁니다. 예. 근데 브래들리 장갑차는 또 왜 갔을까? M2 브래들리 장갑차는 왜 갔을까?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안 갔는데. 자, M1 에이브람스 전차 보유 수량을 볼게요. 이거 이제 일본 쪽에서 나온 건데, 이 사람들이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자료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지만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M1 전차를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또 개발된 지가 오래됐고 새로운 전차로 대체가 돼야 되지만 계속 개량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6,000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보관 수량이 3,300대예요. 자, 6,000대 중에서 31대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보관 수량도 3,300대나 되는데 이런 건데 여기서 이것을 왜 안 줬느냐 그러면 자,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기준과 미국의 마음 상태, 미국이 남한테 뭘 준다고 그랬을 때 그들의 판단 기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육군의 주력 전차고 현재도 주력이에요. 즉 육군 세력의 핵심이죠. 육군 전력에. 그리고 지금 단기간 내에 M1 전차를 대체한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로 2030년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보건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미 육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못 주는 겁니다. 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M2 브래들리 장갑차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자, M2 브래들리 장갑차죠. 이게 뭐 1, 2월 달에 약속을 하고 실제 간 거는 5, 6월 달. 그래서 지금 반격 작전을 용으로 준 거예요. 에이브람스 전차를 못 주고 이걸 준 거예요. 109대를 줬는데 그 중에 뭐 한 달 여간에 43대가 지금 파괴가 됐죠. 40% 정도 파괴가 됐습니다. 아까 그림이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 손실률이 상당히 높아요. 40%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의 보유 수량을 보면은 4,500대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보관 수량이 2,200대예요. 한 절반 정도 되죠. 그래서 뭐 아까 M1 저희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가 보관 수량이고 이거는 약 2분의 1 정도가 보관 수량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지금 교체 계획이 없어요. 지금이 없다는 것은 2030년이 훨씬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전차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산이에요. 미군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M2 브래들리 장갑차는 2020년대 후반쯤 가면 교체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판단을 해보실 수 있어요. 제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자, 브래들리 장갑차는 이제 보면은 이게 1980 몇 년도부터 나왔을 거예요. 이게 그때도 이미 이제 약간 방산 비리적인 성격이 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알루미늄으로 돼 있거든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저게 피격을 당하면 불이 붙는 이런 약점이 있었다. 그걸 알면서도 생산 승인을 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던 바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30톤 정도 돼요. 각종 개량을 해가지고 무게가 늘었는데 지금 출력은 600마력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동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토션바 스타일의 그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어요. 현가 장치를. 그거는 이제 좀 낙후된 거예요. 자, 우리만 하더라도
이제 유압식으로 돼 있죠. 우리 K21 장갑차만 하더라도 우리 K21 장갑차는 21톤에 25톤에 출력이 아마 700마리인가 800마리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기동력이 우리가 훨씬 낮고 승차감이 우리가 훨씬 낮습니다. 파괴력도 달라요. 이건 30mm 포고, 죄송합니다. 이건 25mm 포고, 우리는 지금 40mm 포를 가지고 있죠. 출력도 약하기 때문에 기동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뭐 최신 장갑차라고 부를 이유는 전혀 없어요. 미제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면은 OMFV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2020년대 말이 되면 새로운 장갑차로 교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좀 뛰어들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천 몇백 량의 4천 몇백 대의 이 M2 브래들리 장갑차는 보관하고 있는 2천 몇백 대 포함해서 2030년까지는 없어져야 돼요. 2030년부터는 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관용은 오랜 기간 운용을 했기 때문에 1985년부터니까 지금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예, 한 40년 가까이 돼가죠. 그 중에서 가장 낙후된 형태가 아마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상태도 안 좋은 거. 예.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아주 최소한 적용됐겠죠.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로 간 거예요. 미군이 현용해서 쓰고 있는 것도 아닌. 자,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다 외국에 팔거나 공여해야 될 운명에 있는 장갑차들이에요. 몇 년 있으면. 그랬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쪽으로.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1 전차 같은 경우는 역시 오래된 전차이긴 하지만 지금 갈수록 위치가 한 단계씩 내려가고 있죠. 지금 교체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2030년대까지는 써야 되는 전차예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꼼꼼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줄 때. 그래서 아까 육군 장관이 이래저래 변명을 달면서 결국은 M1 에이브람 전차는 못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약속한 건 다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M2는 주잖아요. 왜? 어차피 교체될 거니까 몇 년 있으면 공유할 때라도 없으면은 고물상이라도 팔아야 되니까. 자, 이런 냉정함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M2 브래들리 장갑차가 토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인데, 토 대전차 미사일이면 지금 선이 보이죠. 이게 유선 유도 미사일이거든요. 유선 유도 미사일이고, 저 유선도 낙곤이 안 되는 유선으로 제가 계획이 돼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사수가 계속 개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맞을 때까지. 계속 미사일 조정을 해야 돼. 아니면 그 겨냥을 하고 있거나 아마 최소한 겨냥을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토우도 오래됐으니까 여러 가지 개선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사수가 즉 전차를 겨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를 그래서 그게 유선으로 그게 미사일로 전해져서 방향을 바꿔서 조준점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미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레이저 유도죠. 무선이죠. 그거보다 한 세대 전이고, 우리가 지금 채용하기 시작한 현궁 미사일, 우리도 이제 K21 장갑차에 실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비해서는 두 세대 전이에요. 자, 방어력도 그렇고 기동력도 그렇고 화력도 그렇고 종합적으로는 2선급 장갑차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주는 겁니다. 예.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 세계 최고의 보병 전투 장갑차를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결과적으로는 자, 미국의 OMFV 사업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Optionally Manned Fighting Vehicle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옵셔널리, 왜 선택적으로 사람이 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은, 이게 장갑차를 사면은 이 장갑차도 지금 한 40년 가까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장갑차가 나와도 한 40년 쓴다고 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그 와중에 무인화가 진행이 될 거다. 당연히 여러분 이제는 그 정도 이해하시죠? 무인화가 될 거다. 우리 K9 자주포 무인화 단계적으로 될 것 같잖아요. 그죠? 한 30년대 정도 되면은, 30년대 중반 정도 되면은 무인 장갑차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죄송합니다. 무인 K9 자주포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또 무인으로 작동하는 장갑차도 나올 것 같고,
미국도 그걸 안다는 거죠. 기술적인 발전 추세를. 그래서 선택적인 옵셔널리 맨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OMFV 사업인데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하게 돼 있고 2027년에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현재 계획은 그래요. 한 3,500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보유가 4,200대죠. 4천 몇백 대죠. 예, 그 중에 한 7, 80%를 대체하는 거예요. 54조 원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도 미국의 오시코시랑 손을 잡고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27년에 결정을 하고 아마 30년 전부터 30년 정도부터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럴 때 되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한 4, 5년밖에, 5, 6년밖에 안 남았죠. 브래들리 장갑차는 전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관되어 있는, 성능 개량이 최소화되어 있는 지금 보관 물량부터 없어지겠죠. 그죠? 처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장 2030년부터 뭐 3,500대를 다 교체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분량을 우크라이나에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 OMFV 사업에 5개 업체가 이제 관여되어 있는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BAE 이건 왜냐하면 Made in USA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외국 업체라도 미국 현지 업체랑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BAE는 미국 업체고 엘빗은 이스라엘 회사죠. 라인메탈 독일, 레이션 미국 이렇게 가 있고 우리는 한화 그리고 트럭 만드는 오시코시. 이 오시코시가 험비 소형 전수차를 대체하는 사업을 오시코시가 가져갔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5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레드백의 소형화 버전을 넣고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중량을 줄이면서 방호력을 중량을 맞추면서 그들이 요구한 게 한 35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톤 미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정도 방호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파괴력하고. 그걸 유지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차체가 작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차체가 작아지니까 탑승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미국판 버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앞으로의 추세가 될 것 같아요. 방호력이 강화되지만 탱크만큼 커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대의 숫자를 줄이면서 차체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아마 하나가 폴란드에 제시한 형태도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범 운용한 그 레드백이 아니라 소형화 버전, 미국판 버전으로 갈 것 같아요. 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M2 브래들리 장갑차는 지금 미군이 한 5, 6년 지나면은 없애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다. M1 에이브람 전차하고는 천지차이다. 입장이 둘 다 오래됐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에 M1 전차는 보내지 않으면서 M2 장갑차를 보낸 이유다라고 제가 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또 하나 이게 이제 비슷한 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주장이라고 할까 의견이라는 것을 드리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더 확인하게 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는 M124라고 해서 우리한테는 MRAP라고 해서 험비가 워낙 지뢰에 약했기 때문에 이라크 중동전용으로 개발된 장갑차예요. 대지뢰 방호차라고 보셔야 되죠. 트럭인데 대지뢰 방호가 되는 거. 밑에가 V자로 돼 있어서 폭발력이 좌우로 이렇게 분산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이제 트럭이죠. 예. 이걸 보니까 미군이 뭐 M2 브래들리 장갑차랑 비슷한 시기에 제공됐다고 봅니다. 지금 하계 대공세, 대반격의 용으로 미국이 제공한 것 같은데 이것도 440대는 엄청난 물량을 지원했어요. 이게 한 대 1억, 제가 봤을 때 1억보다 훨씬 넘겠죠. 미국의 물가를 봤을 때 한 대 10억 정도는 될 거예요. 최소한. 그럼 4,400억, 5천억, 뭐 1조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거기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55대 정도 손실이 됐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M1 에이브람 전차는 한 대도 못 갔는데 갔습니다. M2 브래들리 장갑차랑 미국이 이것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효용성이 전장에 따라서 천지차이예요. 중동 같은 이라크 전쟁 같은 이라크 침공 같이 그런 전장에서는 괜찮은데 그 외의 전장, 우리나라 전장 같은 데서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를 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지상군 페스티벌 2019년 이게 계룡시에서 한 건데 이게 MRAP 좀 전에 파괴된 모습 보이는 그 장갑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걸 전시하는 우리 병사하고 말씀을 좀 나눴어요. 자, 미군이 중동에서 철수하면서, 즉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침공에서 철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휴 물량이 생긴 거예요. MRAP 이게. 예. 미국이 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한테 많은 중고품을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부사관 차원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많이 우리한테 싸게 팔겠다, 많이 가져가라. 우리에게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검토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높아요. 이것 때문에 미군도 오시코시로 갈아탄 겁니다. 예, 이거는 너무 높아요, 자체가. 그래서 우리 군에서의 반응은 이랬대요. 우리는 안 돼. 우리 지형이, 뭐랄까, 작전 여건에 안 맞는다. 왜냐? 우리는 산악도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무게 중심이 너무 높아서 막 뒤집어진다, 쉽게. 우리는 이건 못하겠다. 그래서, 노! 했다는 거예요. 대신, 공병대 같은 데서 몇 대를 샀다고 해요. 지뢰 같은 데서, 지뢰지대를 움직여야 되니까. 즉, 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미군이 떠안고 있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고. 즉, 여기서 보관 물량의 데이터는 찾을 수 없지만 M2 이상 가는 물량이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에다가 갖다 준 겁니다. 뭐 그 전장도 평지가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맞아요. 예. 어차피 대전차 지뢰가 폭발을 하면은 차체는 파괴돼요. 뭐 전차도 파괴되는데 대신 병사들의 목숨은 구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많이 목격이 됐죠. 예. 자, 이 사진은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이 부산항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 잠수함, 아마 켄터키 이름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탑승을 했다는 사진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불편해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아마 이것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 처음으로 오하이오에 탑승했다. 전략 잠수함에. 자, 대통령이 들어가서 얼마나 비밀 노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이라는 게 그러면 다른 나토 동맹국들이나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호주 이런 나라들이 여기 들어가고 싶었는데 미국이 막았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만 허락을 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미국의 동맹국 중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그들의 전략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예. 자기 나라의 국방의 위기는 자기 나라의 힘으로 버텨내는 것이 자주 국가의 기본이죠. 예. 자, 이것은 우리나라 잠수함에 아마 안 들어가 봤을 거예요. 이때가 또 북한이 ICBM 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한반도 해역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 미국 7함대가 동경만에 항상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요코하마에. 자, 7함대는 공격 잠수함이 있지만 미국의 전략 잠수함은 어디로 가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위협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 멀지 않은 곳에서 항상 배회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적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인도든 러시아든 동시에 다 노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동해에만 있어도. 그래서 그게 무리로 떠올라서 부산항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노출이에요. 예. 떠 있는 동안 요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사거리 500, 600km짜리 탄도미사일을 쐈잖아요.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게 미국의 배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우리 무슨 약속했죠. 뭐 한미 공조체인가 핵미사일을 같이 뭐 활용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죠. 이 나라 어디가 누가 자기 전략 핵 미사일을 무기를 다른 나라랑 협의해서 그걸
쓰겠다.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우리가 핵무장을 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무마시키는 용도고 그것을 우리 대통령이 지금 최대한 활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차피 그건 미국의 결정사항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면 됐어요. 자, 그리고 미국이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이행을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핵 잠수함 무기로 띄운 거예요. 부산항까지 들어와서 들어온 것과 안 들어온 것은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격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자, 그 정도는 그런 거에 제스처로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이 자기 마누라까지 데리고 방정맞게 그까지 내려가서 달랑 타오른다는 것은 그리고 이런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굳이 그럴 의도가 있다면 우리 잠수함 부대를 방문해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미국 잠수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제가 양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나라가 진짜 군사적인 위험에 처하면 자기 부인하고 이 잠수함을 타고 나몰라라하고 떠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외국 무기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약소국이 아닌 다음에는 스스로 약소국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느낀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약한 나라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안 그런데 국민이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생각한다면 이거는 나 혼자 나중에 도망가겠다 이런 잘못된 신호를 보내줄 수 있어요. 국민 전체에게 지도력을 스스로 뭉개버리는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 사수한 무기 지원해 주는 거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떤 계산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어떤 나라가 우리한테 도움을 청해서 우리가 병력을 지원해주고 군사 무기를 지원해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미국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